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 속 시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흑수저의 신. 안녕하세요. 흑서의 신, 흑신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예상한 대로 첫 대책은 대출 규제가 나왔습니다. 많은 흥님들이 댓글로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 제가 임장 다녀오자마자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관련 규제 내용들은 이미 여러 번 보셔서 잘 아실 테니까 상세한 규제 내용들은 설명 안 드리겠고요. 저는 이번 대출 규제로 인한 영향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 규제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권 초기이니 처음부터 말을 바꿀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세금 규제는 못하고 대출 규제를 한 것이에요. 저 같은 부동산 고인물들은 이러한 부동산 대책이 매우 익숙한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 30번의 부동산 대책들을 온몸으로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불인이분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집주인분들은 내 집 가격이 폭락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내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는 오히려 잘 된 것입니다. 저번 주 부동산 매매 증가율 보셨죠? 2월 넷째 주 부동산 상승률을 보면 성동구가 0.99%, 마포구가 0.98%가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 정도 상승률은 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40년이 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도 아닌데 아파트 전세가율이 40%가 안 된다는 것은 가격에 거품이 낀 것입니다. 아무리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똘똘한 한 채의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고 해도 전세가율이 40% 밑으로 내려가면 거품이 꼈다고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40%라는 말은 매매가가 20억인데 전세 가격이 8억이라는 말이고 이건 거품이 낀 것입니다. 매매가가 30억인데 전세 가격이 12억이 안 된다면 거품이 낀 것이고요. 이렇게 전세 가격 상승 없이 매매가만 단독으로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집주인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재화의 가격은 본래 가치에 맞게 가격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려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만 많이 내지 집주인 입장에선 전혀 좋을 것이 없습니다. 거품이 많이 낀 상태로 아파트가 거래되면 갑자기 거품이 터지면서 하락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 싶으면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해서 거품을 제거해 주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대출 규제할 때마다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해 버립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DSR이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출에 대해서 매우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원래도 대출 규제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더 옥죄버리면 집값에 거품이 잘 끼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가격이 천천히 장기간 오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번 주와 같이 성동구와 마포구가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른 것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때문입니다. 강남은 토호제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집을 매수하려는 사람들과 지방 부자들이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은 성동과 마포뿐입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시절 가장 많이 투자한 지역이 마용성입니다. 제가 마용성 박사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가격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이번 성동과 마포의 가격 상승은 심한 과열이라 생각했는데요. 역시나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출 규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면 부동산의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럼 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입주 물량을 줄이게 되고요. 그럼 상승장이 길어집니다. 이거 이해하셨나요? 대출 규제를 하면 분양 물량이 줄고 입주 물량이 결국 줄어서 상승장이 길어집니다. 주택 유형에는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어도 빌라,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등 모두 아파트의 대체 주거지들입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를 하면 아파트의 분양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아파트 대체 상품들은 분양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니 집 가격은 계속 상승합니다.
이전 문재인 정부 때 30번의 부동산 대책들을 시행했고 그때마다 잠시 조정장을 거치고 그 이후 집값은 더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다들 너무나 똑똑해졌습니다. 제가 다주택 절대 하지 말라고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에 재개발 하나 매도 계약했습니다.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이젠 다신 다주택 안 합니다. 지방 규제 다 풀어주고 혜택까지 줘도 이제 다주택자들은 지방 잘 안 삽니다. 문재인 때 너무 심한 규제를 받아서 다신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애초에 정부가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값이 폭등할 때마다 정부가 규제를 해서 집값 폭등을 막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정부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은 올라갑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를 규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의 재개발 절반을 해제시켰기 때문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입주시키려면 최소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서울의 아파트 공급을 늘리려면 지금부터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없애서 구도심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럼 아무리 빨라도 10년 뒤에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 정비 사업들을 못하게 막고 그 대신 동네 벽화에 그림 그린 결과가 지금의 서울 공급 물량의 감소입니다. 정부가 규제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은 오만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인건비가 올라갑니다. 그럼 아파트 공사비가 올라갑니다. 중대재해와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강화하면 인건비가 늘어나고 공사기간도 늘어납니다. 주 52시간 근무 규정을 시행하면 공사기간이 늘어납니다. 각종 친환경 에너지 규정을 아파트 짓는데 강제하면 건축비가 오릅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짓는데 2년 6개월이면 지었는데 지금은 48개월 걸립니다. 대단지라면 이제는 건설회사에서 48개월도 모질란다고 54개월도 요구합니다. 시간이 곧 돈입니다.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사비가 폭증한다는 뜻입니다.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가니 공급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안 나려면 다주택자들이 분양을 많이 받아줘야 하는데요. 다주택자 규제를 잔뜩 해놔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적으니 건설회사는 무서워서 분양을 못합니다. 건설회사는 아파트 단지 하나만 미분양이 많이 나버리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인이분들은 언제 하락장이 올지 잘 모르시잖아요. 입주 물량이 늘거나 금리가 오르면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큰데요. 정부 규제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다 풀어버리면 집값이 안정되는 것을 넘어서 하락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상승장이 길어지고요. 반대로 다주택자를 장려하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될 수 있으나 전월세 공급량이 결국 늘어서 결국 하락장이 오게 됩니다. 이제는 저 같은 다주택자들은 규제를 풀어준다고 집계수를 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줘야지 추가로 집을 살까 말까 고려 정도 해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아무리 집이 많아도 본인 거주하는 집 하나 빼고는 나머지 집은 공실로 비워놓지 않고 전세든 월세든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많을수록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곧 매매가를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장려할수록 건설회사가 공급량을 늘리고 이는 곧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정부가 모를까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왜 다주택자를 장려하면 집값이 잡히는데 왜 거꾸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국민들이 당장의 집값 상승을 배아파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가 무주택자인데 부자들이 집을 여러 개 사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 정책은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니까요. 대다수 서민들의 분노를 거스르면서 다주택자를 장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주택임대사업자를 장려했다가 부자들이 집을 잔뜩 사서 임대사업 등록하니까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중들의 분노를 못 버티고 결국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을 갑자기 폐지시킵니다.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2020년 6월에 제가 지방 아파트 매수해서 직접 청소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청소 마치고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는 뉴스를 뒤늦게 봤고요. 급하게 근처 PC방 가서 아직 주택임대 등록 못한 집들을 등록하다가 6시 5분에 주택임대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5분 늦게 신청해서 구청으로부터 임대 등록을 반려당합니다. 정부가 오전에 갑자기 아파트 임대 사업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기한을 반나절만 준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러한 부동산 대책들이 3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다주택자 치가 떨립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집을 5개 팔았고요. 올해도 팔았고요. 지금도 계속 집 팔고 있습니다. 1주택자가 되는 날까지 계속 매도할 겁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혜택 줘도 저는 웬만하면 다신 다주택자 안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처럼 부동산 고인물들은 다주택자 다들 안 한다고 합니다.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전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만 수요가 쏠리니 강남과 마성판과 같은 상급지들만 집값이 계속 폭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분들 쫄지 마세요. 이번 규제는 앞으로 나올 수십 번의 부동산 규제 중에 단 한 번일 뿐입니다. 앞으로 규제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공급 물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요. 규제가 심해질수록 상승장은 길어지고 집값은 오랫동안 우상향할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다 풀고 다주택자들에게 혜택까지 준다면 공급 물량이 늘고 부동산 하락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규제를 푸는지 안 푸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니 다주택자 규제를 풀기는커녕 이번 대출 규제에도 다주택자들 규제를 더 심하게 했죠. 이재명 정부도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집값 상승은 픽스입니다. 규제책이 나오면 잠시 조정장을 거치고 또다시 집 매수 수요로 인하여 집 가격은 오릅니다. 작년 8월에도 대출 규제가 나왔고 반년 정도 가격이 주춤했고요. 올해 1월에 제가 지금이 바닥이니 어서 내 집 마련하라고 유튜브에다 대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해 2월부터 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규제로 가격을 누르면 결국 눌려있던 수요가 폭발해서 집가격은 더 많이 오릅니다. 토어제를 재지정 안 했으면 적당히 오를 서울 집값이 토어제 재지정으로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버린 것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주담대를 6억밖에 안 해줍니다. 원래 주담대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DSR로 대출 규제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출 규제는 DSR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LTV를 강화한 꼴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LTV가 70%잖아요. 그럼 8.5억짜리 집을 70% 대출 받으면 5.95억입니다. 즉 8.5억이 넘는 집을 매수하면 내가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6억 이상 대출을 못 받게 됩니다. 8.5억짜리를 사도 대출은 6억 받을 수 있고요. 10억짜리를 사도 대출은 6억 받을 수 있고요. 20억짜리를 사도 대출은 6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집도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니 10억짜리 집은 LTV가 60%가 된 것이고요. 20억짜리 집도 6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주니 20억짜리 집은 LTV가 30%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DSR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LTV로 대출 규제를 하는 꼴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을 아예 안 해줬는데요. 그럼 LTV가 0%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강력하진 않지만 조정지역이 아니어도 LTV를 낮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5억 이하 아파트들의 가격은 모두 8.5억으로 키 맞추기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6억짜리도 8.5억까지 가격이 오르고요. 7억짜리도 8.5억까지 가격이 오르고요. 8.5억의 옹기종기 아파트들의 가격이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DSR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절대값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아파트 분양할 때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 9억 이하 아파트만 허그 보증해줬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좋던 나쁘던 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9억이었어요. 그래서 분양가는 못 올리니까 꼼수로 분양가는 9억인데 확장비를 8천만 원 받는 등 별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주절주절 너무 흥분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5분 빼고서 다 뒤로 가기 누르셨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는데요. 저는 글러 먹었습니다. 흑수저의 신.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1호가 발표되었습니다. 부동산 대책 1호는 대출 규제였고요. 어느 정도 다 예측하고 있던 결과였습니다. 6억까지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상급지로 갈 유동성이 중급지로 퍼질 것입니다. 그럼 그 유동성의 수혜를 볼 곳은 어딜까요? 네, 그렇죠. 제가 기가 막히게 지난주 영상에서 앞으로 매수 지역들 찍어드렸죠. 저 돗자리 깔아도 되죠. 제가 괜히 신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운 좋게 맞춘 것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의 최대 수혜지는
꽝 수급형은 기본이고요. 기형 동부상가 다구미까지 유동성이 공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죠. 아무리 꽝 수급형이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서동서는 넘어설 수 없죠. 그러니까 서동서에도 저평가 지역이 있다면 굳이 꽝 수급형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어떤 지역이 저평가 지역이고 저평가 아파트인지 궁금하신 분은 제게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렴하다고 대충 상담해 드리지 않습니다. 관련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시장은 잠시 조정장이 펼쳐질 것이고요. 그 조정장은 금방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보던 아파트 가격 추이를 잘 보시고 가격이 전혀 밀리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것이 낫습니다. 본인이 바닥 가격을 잡는 단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고 가격이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야 잘 산 거라고 500만 번째 말씀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습하고 더웠는데요. 오히려 이런 날 임장하니까 고생 게이지가 쌓여서 좋았어요. 집에서 시세만 본다고 답 안 나옵니다.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저처럼 매주 임장 가고 또 가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 집 마련하시려거나 상급지 갈아타기 하시려는 분들은 현장을 꼭 가보세요. 부동산은 주식이 아닙니다. 현장을 많이 가본 사람이 가치평가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임장 다녀와서 정신없이 영상 찍었는데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형님들, 부동산 규제책 나왔다고 쫄지 마세요. 이번 주도 화이팅! 아자, 아자! 안녕, 다음에 봐요. 빠빠.